안녕하세요. 투자식가자 김PB입니다. 중국 경제 대공황 그럼에도 버티는 이유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컨텐츠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커뮤니티에 남겼었는데 어떤 분께서 중국 경제가 부동산도 무너지고 기업도 무너지는데 아직까지 잘 버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셔서 가장 많은 좋아요도 받으셨고 이제 반응이 가장 좋았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주제로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궁금하신 주제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관련된 주제로 영상 찍어 드릴 테니까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면 중국이 지금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는 거는 경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막 오른 중국의 부동산발 금융위기, 불과 7일 사이에 40개 은행이 사라졌다. 이거 이제 지난 연도의 기사인데 2021년 이래 중국 경제는 실제로 박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지방정부부터 해서 기업의 개인들까지 모두가 다 부동산에 집중해서 돈을 투자를 했고, 이 부동산이 결국 버블의 끝을 달리다가 붕괴되면서 정말 중국인들 모두의 부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에 중국인들이 땅도 많이 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것에 대부분이 다 중국인들이 투자하는 이 외국인 부동산 투자 현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기사로 보여드렸는데, 왜 그럼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사고 전 세계 부동산 사느냐? 중국에서 부동산 투자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전형적인 부동산발 금융위기 패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상당히 이제 유사한 이런 패턴을 띠고 있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크게 무너지고 있는가, 이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제가 보여드렸던 데이터인데 골드만삭스 데이터기도 해요. 근데 중국이 부동산이 붕괴되기 전에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 8경 원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거는 보통 이제 부동산 시장, 채권 시장, 주식 시장이 보통 이제 균형을 이루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 이제 일본이나 영국이나 뭐 이제 중국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었던 이제 호주마저도 뭐 대략적으로 엄청 큰 차이는 없는 수준인데, 미국은 사실은 금융시장이 더 발달이 되어 있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 대신에 부동산 시장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 자금이 몰렸었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 규모가 무려 8경 원에 달했었습니다. 여러분들 8경 원이라는 돈이 이게 말이 8경 원이지, 이 정도면은 세계 금융 시스템 규모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수년 동안 붕괴가 되면서 수경 원 단위의 돈들이 증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중국이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할지는 아무도 예상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사실 훨씬 심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2천여 개 이상의 은행이 도산 위기에 처해져 있다. 손 놓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얘기 나왔는데, 사실은 손 놓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뉴스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공산당에서는. 왜냐면 건설사 이제 중국 내 1위였던 업체부터 나머지까지 싹 다 줄도산 수준인데다가 매출이 10분의 1 토막 이상 났어요. 그러니까 100조 원의 매출을 내던 이제 건설사라고 하면은 10조 원 내지는 5조 원, 3조 원 이렇게 매출이 완전 급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직원들 수도 그대로고 고정비도 그대로인데 어떻게 유지를 할까요? 유지 못하죠. 게다가 이제 건설사가 무너지니까 건설사의 유관 업종인 시멘트나 철강 이쪽도 전부 위기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런 위기를 이제 각계격파하려고 막 지금 전기차 시장도 지배하려고 하고 되게 다양한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출혈 경쟁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망하게 되니까 부동산에 이제 간접적으로 돈을 대줬었던 은행들, 건설사들 무너지니까 건설사한테 돈 대주고 투자자한테 돈 대줬었던 은행도 붕괴가 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붕괴됐냐? 자, 비공식적으로 작년에 중국에서만 200개 이상의 은행이 부도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중국에서는 청년 실업률마저도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배달 라이더뿐. 청장 뚫는 중국 청년 실업률, 정신병원 묘지 가서 통곡하는 중국 청년들, 이런 식으로의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중국의 실업률 문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경제가 붕괴되고 나서부터 이제 지금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벌써 몇 년이 된 문제인데, 얼마나 심각하냐면 통계가 조작하다 안 돼가지고 통계를 잠시 이제 발표하는 걸 중단까지 했었다가 본인들이 유리하게 바꿨는데, 그래도 아직도 청년 실업률이 말도 안 되게 높은 상황입니다. 과거 한국의 IMF는 정말 저리 가라 할 수준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건, 중국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것처럼 보일까? 이게 사실 우리의 공통적인 궁금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부터는 중국 정부가 위기를 숨기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통계를 왜곡하거나 은폐하는 방식으로 지금 중국은 GDP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률, 지방정부
재무, 부채 이런 민감한 경제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통계들을 정치적 목적에 맞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청년 실업률이 상당 수준을 넘어버리니까 아예 공식 발표를 중단했다가 다시 지표 집계 방식을 바꿔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심각해서 지금 막 이제 진퇴양난의 상황이고 가짜 수치들도 보고해서 중앙 정부에다가 이제 지방 정부들이 보고를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쉽게 말해서 경기도에서 세수가 이제 10조 원인데 20조 원, 30조 원 되는 것처럼 이제 보고를 하고 운영이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GDP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경제적 통계들이 진실들을 가려오고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 랴오닝성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경기도나 뭐 충청도 이런 한 이제 지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2011년부터 14년까지 재정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도 있어요. 중앙정부 조사에서 드러난 이제 현황인데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 확진자 수, 철도 화물량 이런 것들로 이제 이 나라의 경제 규모를 추산해 볼 수가 있는데 인공위성으로 딱 쏴봤을 때 중국의 GDP는 3% 이상을 넘을 수가 없는데도 막 5%로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서 계속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통계가 조작되고 있구나라는 이제 의심들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거의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중국의 통계는 속아주면서 봐야 되는 현실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패닉을 막는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통계만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아름다운 통계만 보고 싶은 거를 충족을 시켜주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패닉이나 아니면은 중국인들의 패닉을 아직까지는 크게 유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이제 패닉이 와야 될 게 이만큼이라고 하면은 요만큼의 소공황 정도만 오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는 대공황인데. 게다가 두 번째로는 언론하고 SNS를 강력하게 검열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틱톡 계정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조회수가 한 달에 100만 이상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계정이 많이 컸었었는데 제 계정이 영구 정지가 됐어요. 왜 그러냐? 중국 정부가 이제 지금 붕괴되고 있고 중국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라는 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아니 말도 없이 삭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꿋꿋이 올렸는데 결국은 틱톡 계정이 영구 정지됐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 기업 파산, 실업 증가 이런 중국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무조건 검열이 들어가요. 굉장히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톡 같은 것들도 이제 완전히 통제를 하고 카카오톡, 네이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싹 다 나아가는 정보들을 통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이런 이제 부정적인 속도들이 퍼지는 것들을 늦추는 속도를 늦추는 공포 심리 확산의 방지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이제 패닉이 올 게 요만큼 오는 이런 느낌도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땐 표현의 자유가 이제 전부 박탈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을 은폐되고 이제 조작된 사실만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시장 개입 능력이 그 어떤 국가보다도 뛰어나요. 중앙정부 이제 공산당 측에서 금융, 통화, 외환, 부동산 전 시장에 전부 다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만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개입하고 나머지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맡기는 게 일반적인데 중국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노출된 정보가 절대 전부가 아니고 그 밑에 이제 은폐되어 있는 빙산이라고 치면은 빙산의 일각만을 바라보게 하고 나머지 실제는 문제가 생기든 좋은 소식이 있든 다 은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위기 모면을 시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효과적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집에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그 집을 아예 새로 지어주고 그 집을 사주거나 아니면은 옆에 있는 집 보고 내 불난 집을 사라, 싸게 사라. 그러면은 너가 근데 안 사면은 공산당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암묵적인 압박을 하는 식으로 지금 경제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더 재밌는 특징이 국영 기업이 상당히 많아요. 공산당 체제 밑에 있는 기업들이 많고 이 기업들로 위기를 방어하고 있는데 참 재밌습니다. 자, 출처를 제가 이제 여러 번 크로스 체크해서 최대한 이제 신뢰도 있는 팩트로 준비를 했는데 중국이랑 한국의 국영 기업 수를 비교해 보면 뭐 공공단체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정말 큰 차이가 나요. 국가 경제 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도 340개랑 58만 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자, 인구수 대비해서 국영기업 수를 비교를 해보면은 한국이 6.5개일 때 중국은 약 418개가 있습니다. 즉 인구수를 비례해서 봤을 때도 국영기업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업 수가 정말 많고 그 기업들이 많이 대다수 상장이 되어 있어요. 이 기업들의 경제적 영향력도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국영기업이 중국 GDP의 23에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큰 수치예요. 그냥 중국 경제를 굴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 2019년 기준으로는 국영기업의 자산이 전 세계 GDP의 4.5%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특정적인 어떤 한 국가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개발도상국 수준의 국가 수준의 어떤 그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국영기업의 자산 수준이다. 78조 달러라고 하니까 10경 원이 넘는 수준이겠죠. 그리고 2023년을 기준으로 최신이죠. 상위 100개 중국의 상위 100개 상장 기업 중에 국영기업이 시가총액의 50%를 점유를 하고 있대요. 즉 국영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즉 국영기업이 나라를 굴리는 수준이다. 그래서 사실은 위기 때는 국영기업으로 국가를 굴리고 뭔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는 막 기업들이 부도되면 정부가 애써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데 이미 커져버린 문제를 잡을 수가 없는 반면에 중국은 이미 국영기업들이 너무나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돈이 또 많이 있으니까 이 국영기업들을 이용해가지고 위기를 좀 잠재우려고 하는,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는 효과적으로 먹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국영기업들, 중국의 국영기업들의 이익률이 2% 내외예요. 즉 100을 벌면 이 정도밖에 못 남깁니다. 이익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편인데 거의 시진핑의 개인 금고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어차피 공산당의 지휘 체제 아래에 있는 기업이고 그 기업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남기고 그다음에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통계를 장부부터 해서 통계 그다음에 그런 장부의 세부 내역까지 다 조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산당이 필요한 돈들을 다 뽑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나라가 운영을 하는데 이익률이 2%인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이익을 내려고 운영하는 기업인데, 그렇죠? 그래서 재무제표로 우리가 드러나서 보일 수 있는 거에는 수익률이 저조하게 나오겠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비자금 규모도 어마어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세계 최대 카르텔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국영기업 공산당 카르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드는데, 자 과연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위기를 대비하고 있어요 중국이. 그럼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이제 재밌는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완전히 위기를 감출 수는 없을 겁니다. 경제라는 거는 신용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판국에 우리나라 IMF 때처럼 이렇게 경제 위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와요. 근데 중국에는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버블을 미친 듯이 수십 년 동안 키워왔었던 이 대규모 버블이 있는데, 이 버블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이 미국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큰 위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터지는 임계점 자체가 존재하는데 그 임계점에 도달하냐 못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미 임계점에 제가 봤을 땐 도달한 이제 상황처럼 보여지는데 중국이 애써 어거지로 막고 있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 이제 되게 다양한 각국에서는 공산당의 그런 어떤 탄압에도 불구하고 막 시위를 하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언론 기사에서만 제대로 안 나올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막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사회주의 자본주의 체제 그 어떤 체제에서든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국부 유출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로 못 빼나가게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중국으로 투자가 들어온 돈들이 쉽게 못 빠져나가게 설정을 해놓는데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면은 재밌는 기사가 나옵니다. 2,500억 달러 정도 되는 돈이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2024년 10월을 기준으로 4분기 연속으로 중국에서 자금 유출되고 있고 그 규모만 약 300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빼냐? 위장 소득을 잡아버리거나 암호화폐로 환전을 하거나 해외 부동산 내지는 이제 대리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식으로, 내지는 환치기를 해서 홍콩이나 마카오 쪽으로 돈을 빼는 쪽으로 해서 비공식 경로로 빠져나간 돈이 3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돈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자 게다가 더 재밌는 사실은 헨리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이제 자료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는 게 중국에서 부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 중국에서 그럼 어디로 빠져나가냐? 호주, 아랍에미리트, 싱가폴 이런 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아랍에미리트, 싱가폴, 미국 이런 쪽으로 지금 싹 다 외국인들이 이주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중국인입니다. 중국인들이 자산가들이 대거 실제로 탈출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지금 이탈하는 국가들을 순위로 뽑아왔을 때 우리나라가 무려 6위 수준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사실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딱히 이렇게 해외로 나갈 이유도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흥미로운 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때 소련 체제가 무너지기 전에는 세계 2위의 대국이 바로 소련이었고 한때 이제 미국이랑 맞짱 뜰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죠. 게다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석유 부국이었고 정말 망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을 가졌었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두 국가 어떻게 됐어요? 소련 체제는 붕괴됐고 베네수엘라는 지금 경제가 망가졌죠. 경제가 망가지게 되면은 결국 끝에는 붕괴되기 마련입니다. 두 국가의 공통점은 경제 붕괴를 막지 못해서 이 붕괴가 결국은 이제 사회 체제 자체가 붕괴되는 결과로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지금 중국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그 임계점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심각하게 이제 맞이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아니면 애초에 체제 붕괴가 일어나느냐, 이 임계점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발악하고 있고, 트럼프도 이를 유도해서 지금 관세를 미친 듯이 막 때리려고 하는 이런 이제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비아디가 지금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이 됐습니다. 2020년만 해도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최저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5년 만에 2025년 되니까 독일이나 우리나라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차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됐고, 비아디의 이 제품 경쟁력은 말도 못할 수준이에요. 실제로 너무 차가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비아디의 실상이 운영되는 체제를 보게 되면은 76조 원의 지금 빚을 지고 있는데, 심각한 재무 위기에 직면해서 돌려막기를 해서 현금을 융통하는 수준에 다다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비아디에서는 어음 시스템이 하나가 있는데 디렌이라는 어음 시스템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만기가 무려 8개월에서 1년 가까이 돼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아무리 만기가 길어도 8개월에서 1년은 솔직히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만기를 갖고서 지금 이제 비아디가 다른 이제 자기들 거래처에다가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갖고 어음을 발행해 준대요. 그래서 국가 지원을 받아서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는 한데, 공산당도 지금 자금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위기죠. 그래서 위기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는 비아디고, 중국 기업들이 뭐 우리나라 산업을 대부분 잠식을 했는데, 뭐 LCD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석유, 화학, 2차 전지, 배터리, 많은 분야, 뭐 철강, 조선업, 많은 분야들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국도 자기 재살 깎아먹기로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는 무섭도록 성장을 했고, 몇십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원조를 해주다가 이제는 우리가 경제 원조를 받게 생긴 이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말도 안 되게 성장을 한 이런 상황인데, 그런 국가 경제 체제가 무섭도록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세계의 경제 위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날, 정말 이제 세계 경제가 붕괴되기 일보 직전에 지금 놓여 있는데, 이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되는 날 중국은 한도 초과 수준으로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가 체제가 아예 붕괴가 되느냐, 시진핑의 이 세상이 붕괴가 되느냐, 아니면은 경제 위기만 맞았다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느냐는 시진핑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면 이런 경제 위기와 앞으로의 동향, 그 속에서 있는 투자의 기회, 이런 것들을 함께 추적해 나가 볼 테니까 저희 채널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러 이렇게 채널 들어와 주시면 저희 채널 상단에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수강료를 한 푼도 안 내실 수 있는 바르미츠바 입문과정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저희가 100% 환급해 드리기 때문에 실질적 무료나 다름이 없는데, 요즘에 또 경제 어렵고 여러분들 이제 지출하시기가 조금 이제 부담스럽고 조심스럽잖아요. 투자 공부는 해야 되는데 경제 공부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배우지 하시던 분들한테 이 강의가 되게 좋은 강의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은 1577에 0471 여길로 입문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자세한 내용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강의도 관심 갖고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